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인사 바로 한번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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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오늘 또 나눌 이야기 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우선은 우리 환율 이야기부터 해볼 환율 얘기하기 거잖아요. 전에 여러분 네네. 뭐 기대 사기꾼 전청조 씨 얘기. 아, 좋아요. 한번 얘기 네, 그분이 이제 들려주세요. 2심에서도 음. 13년형을 이제 받았다고 좀 전에 이제 기사가 막 떠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청조 씨 이제 재판부 피해액이 35억 정도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어쨌든 한동안 화제 좋은 말로 화제긴 한데 어쨌든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오늘이죠. 그 사기에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기입니다. 여기 사기에 넘겨진 전 씨는 이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선고하고 40시간 이런데 문제는 1심에서 12년 4년 받았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징역은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12년 4년 받은 게 1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고 가석방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벌였을 때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성별을 속여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어쨌든 한 35명 정도에게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명품으로 하고 그 문제는 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아동학대나 이 주거침입 부분은 이제 그 뭐죠? 그 그 전에 이제 같이 교제했던 그분 남현희 아, 씨 네, 남현희 씨. 조카분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조카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이제 13년형 아주 중형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뭐 13년형은 진짜 뭐 대단하게 높은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형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쨌든 좀 여러분들 좀 그동안 좀 잊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율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관심 많으시군요. 네,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쳤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자인 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여성분이신 여성분이신 거잖아요. 걸로 알고 그죠? 있습니다. 여성분이시고 뭐 충분히 그랬는데 어쨌든 사기에 그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 같고, 사기치기. 네네.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도 이제 뭐 그런 걸 하기 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사기치기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 남성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했고 검찰은 사실은 20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형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예상했는데 했어요. 예 왜냐면 20년형이니까 그 밑으로는 절반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높게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 12, 14, 4년을 합하면 병합해서 보통 이제 16년형으로 하는데 어쨌든 13년형이 또 엄청나게 긴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기에 관해서 큰 형량을 원래는 주진 않았잖아요. 국내 이제 화제가 되면 큰 영향을 주고요. 화제가 되면 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크고 화제가 하면 되면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세 사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부산에 네. 그것도 맞아. 그것도 15년형 15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례적이긴 한데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양형이 기본적으로 좀 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를 쳤던 그분도 계속 우리나라 올려놓은 그 이유가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 FTX 거래소 파산시켰던 미국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 형량을 맞았던 게 117년형이었어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사범에 관해서 확실히 조금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항소도 하시고 막 재판을 거치면서 25년형으로 줄어들기는 했었는데 25년도 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1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네네네네네네. 조정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 그거밖에 주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을 항상 꼬리표처럼 좀 나오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양형이 먼저 검찰이 얼마만큼을 구형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거 위로는 법원이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좀 외국인은 다르게 외국은 배심원이고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일 수 있는데 이게 뭐 법 위에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정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 양형이 좀 줄어든 거 이유를 좀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분이 저는 좀 감형이 되려면 자기가 얼마만큼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분들에게 조금 변제의 의무나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1심이니까요. 그렇죠. 거의 확정이죠. 아, 거의 왜냐면, 확정이에요, 대법원은 1심이면? 이제 반려하느냐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면 이거를 확정을 짓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형을 확정 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서 1심에서 어쨌든 4년, 12년 받아 16형, 그러니까 4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13년형을 받은 거고 약간 감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12년형을 살고 나와서 나머지 형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시켜서 같은 사건을 해서 이제 형사부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속보를 또 본부장님이 전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환율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여전히 환율은 좀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안정세라고 보기보다는 가파르게 상승할 여지만 있는 것 더 같고, 네, 왜냐하면 1,400원을 1,400원에서 상승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환율 문제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좀 기사 쓰기 편한 분들이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단순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근에 경상수지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뛰고 있어요. 단순히 트럼프 효과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트럼프 효과 때문에 이게 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월 경상수지를 보면 536억 달러 흑자예요. 엄청나게 좋은, 왜냐면 2007년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되게 2007년이 되게 좋았다는 시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처럼 국제 매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경우는 낮은 금리에서 외국계가 국채 매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 변동성이 많고 외국 자본들이 뭔가를 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환차 이익을 이용해서 뭔가를 수익을 거둘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별로 그게 좋지 않은 거고 일단은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 자금이 많이 유출됐대요.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순히 이게 뭐 심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때문에 계속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1,2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와 증권 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는 뭐냐면 우리가 관가한 거 중에 하나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돈을 우리 한국 돈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가져가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장을 지으면 해외 주식 채권들이 늘어나면서 외화 보유액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외화로 달러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들고 나가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액이 기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삼성전자가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외 달러들이 들어와 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 보유액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달러가 상당히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그동안은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부동산 대출이 너무 높아요. BF 대출이 너무 높고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경상수지가 100억 달러가 넘고 있는데 되게 호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호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황이지 않잖아요. 수출도 잘 하고 있지 네, 않아요? 되게 수출 잘하고 데이터도 있고, 좋고. 예, 되게 좋은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가 안정적이에요. 뭐 불안하거나 중동 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지만 그것들을 미국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분명히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지금 호황이거든요.
그러면 선물한 매도도 때문에 달러 환율도 이제 하락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2007년은 800원이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우리가 부동산 쪽이 부채 비율이 3,100%예요. 와, 근데도 계속 우리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고 있어요. 대출 파이낸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달러가 올라가다 보면 정말로 경상수지도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생산적인 데 돈을 쓰지 않고 이 돈들이 이상한 데 묶여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환율이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이제 1,400원이 넘어가고 나서 했던 부분에 관한 시장 네. 참여자들의 비판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왜 이제 와서 개입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근본 원칙은 삼성전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리면 돼요. 사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살려주면 진짜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외국 나서 큰 돈을 쓰고 삼성전자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국장이 잘 안 되니까 돈들이 다 외국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 개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잘 돌아가거나 약간 건전해지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호황일 때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잘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팍팍한 느낌이 더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2007년이나 그전 호황기였던 때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들 하세요. 저거 2007년이면 꽤 됐으니까 지금보다 그때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호황이었던 것 같아요. 800원일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외국 투자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테슬라나 이런 주식을 만약에 사시려고 하더라도 그쵸. 1,400원, 1,500원 올라가면 한 주 사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주식을 사려는 분들도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라고 하지만 왜냐하면 원 가격은 엄청 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주식이. 예. 그렇죠.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이 또 매력이 더 없어지는 네네네네. 거예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네네. 환율적인 부분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들이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부는 달러 환율이나 이런 거 이러다가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할 것 같은 생각 들어요. 달러를. 예. 그건 너무 사회주의적인. 아니 근데 그런 발상-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약간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작 써야 될 달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뭔가를 사야 되거나 정부에 사야 되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식을 사서 달러를 쓴다고 할 때 그런 제도를 이제 한도를 정하는 외국 주식을 살 때 달러 한도를 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세게 매기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편법이 이루어지는 외국 주식에 살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막아버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최후의 선택이지 않을까요? 그런 네, 거는 네. 그렇게 이제 못 쓰게 막아버린다라는 못 건. 쓰게 이제 제한하는 거죠. 제한을 한다라는 1인당 거. 어떤 한도액을 왜냐하면 정작 필요할 때 그렇게 되면 달러를 우리가 못 쓰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부품을 될 수 들여온다거나 정작 뭐 우리나라에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외환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외환 보유액이 최근 들어서 42억 달러나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한 방어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환율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증시 전반에 흘러가는 자금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계속 환율 관련해서는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저희 보조금 이야기도 좀 예, 나눠볼까요? 보조금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보조금. 네, TSMC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면 완공 시기 애리조나가 연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만에 10년간 매년 한 곳에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럴 바엔 차라리 대만에 돈을 더 쓰겠다. 보조금 공장 짓는데 그거 다 미국 줄 건데 보조금을 받지만
뭐 지금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면 굳이 우리가 거기 왜 공장을 짓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꺼쭈휘라고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대만 경제부 장관이 20일 이제 국회에서 TSMC 향후 10년간 매년 대만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물과 전력 등 인프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 물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TSMC가 미국 나가는 필연적이지만 어쨌든 그 애리조나 공장 하나 짓는데 한 30조에서 한 40조 가량 드나 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짓고 나면 그걸 이제 미국에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조금을 받지만 그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기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16조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만 세제 혜택도 받고 본인들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자신들에게 어떤 기본적으로 기술이 남는 게 아니라 그건 미국들이 자국 내에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는 공장이 없는 거를 안타깝게 여기서 이제 그런 법을 칩스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건데 TSMC 쪽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공장을 지어주는 이런 게 맞는 거냐에 대한 국내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도가 안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정말 기흥에 있는 거하고 애리조나에 있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텍사스에 있는 거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니까 그러면 기흥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세수도 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많이 늘고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그 미국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세금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공장을 지어준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짓는 것 같아요. 그게 수출하려면 지어야 그러니까 자동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관세를 너무 많이 때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인데 과연 그 수익을 한국에 다 들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TSMC가 이제 첫 타겟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말에 계속 그런 기사가 나와요. 바이든 쪽은 임기 내 보조금을 막바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390억 달러는 일단 보조금을 기업에 배치를 했고 300억 달러는 협상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거냐고 이제 의미를 강조하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총 예산이 5년간 73조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주요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인 폴라 반도체라는 곳 말고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90% 정도 배정이 됐지만 배정만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구속력 있는 어떤 계약서는 폴라 반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못 받을 다시 수도 배정할 있는 수도 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 22일 날 출범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사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런 명확한 계약이 없이 어찌 보면 계약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게 없이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줄 아, 거라고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을 줄 했었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없으니까. 한 수출에 그 이제 기술력을 맡기는 받을 수가 하니까. 없으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짓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다 짓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트럼프 정부는 순순히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하죠. 아니면 뭔가 협상 카드를 네, 꺼내들겠죠. 그래서 로비스트들은 이제 뭐 원래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반도체법이 그대로 적용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로비스트만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예, 거고. 예, 예. 사실 지금도 바이든에 관해서 레임덕이라고 하죠. 완전히 레임이 온 거죠. 예. 완전히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그 대통령에게 관심조차 없는 그런 네네. 상황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이 정확한 계약 명시 없이 이렇게 했던 그런 혜택을 줄까요? 네네. 너무 그 그러니까 부분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현지에서는 예상하는 게 인텔조차도 배당받은 받을 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업을 위해서 뭔가를 음. 그러니까 미국 기업, 미국 정부나 미국 나라를 왜냐면 유권자들 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기업 자체에 베네핏을 주는 것은 많이
망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 자체를 망설이진 않겠지만 그걸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어떤 개개인의 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장사꾼이기 때문에 많이 막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만약에 못 받게 될 경우에 대처도 사실은 아찔한 거죠. 대처가 없는 거죠. 없는 것 네. 같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식이 없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저희가 많은 그 외화를 들여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뭐. SK 최태원 회장도 그 인터뷰 최근 한 거 보면은 반도체 공장 설립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아니 지금 때문에 얘기했는데 한 40조 정도 든다니까. 네. 하나 짓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걸 네. 한 번 더 네, 말씀을 네. 하시긴 그러니까 했거든요. 그 나라가 걔네라면 웃기지만 그 나라가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짓는 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이제 재투자를 하는 건데 시설에 이제 SK나 삼성이나 TSMC는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왜냐하면 거기 숙련된 인력도 없어요. 그러면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군요. 예,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척박한 땅에다가 뭔가 반도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 힘든 거를 또 더 악재가 껴가지고 네, 네, 네. 어떻게 하게 될지. 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리스크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도 네, 그대로 반영이 좀 되는 모습이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뿐만 아니라 IRA 법안도 그렇죠. 맞습니다. IRA 법안도 전기차 네. 관련해서도 보조금 폐지랑 제가 알기로 배터리 셀이 1kW당 5달러인가를 이제 감면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 셀 업체들 지금 예, 나가 있는 전기차 보조금도 없애겠다고 네, 하니까 보조금도 지금 없애겠다고 하니까 7,500달러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하나로 네. 되거든요. 그것도 없애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둔화될 수는 있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전기차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현기차가 미국은 상당히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가 이제 그 전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공해 차나 전기차를 장려했고 그런 차에게 보조금 주거나 이런 것들 혜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샀거든요. 예, 상용차 쪽은 더더군다나 에이스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샀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기차 업계의 문제만 아니라 상용차의 상당 부분의 사업 부분이 전기차로 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판매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테슬라 한 회사나 뭐 다른 전기차 전문 업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슬픕니다, 본부장님. 슬픕니다. 속상합니다. 네. 아이고. 좋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뭐 좋은 로비스트를 쓰던지 해서 대비책을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직은 뚜렷한 윤곽은 없다, 대비책에 관해서. 도움을 본부장님 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뭐 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이야기 바로 한번 넘어가 비트코인이 보겠습니다. 97,000달러 야. 잠깐 넘었더라고요. 10만이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될 것 같죠? 네, 그죠? 곧 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될 것 같고요. 뭐 전담직을 일단 신설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비트코인 부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예, 정부에. 예, 이걸 어떻게 관리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막 너무 등한시하고 왜냐면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 뭔가를 좀 대비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것도요. 우리 그 어제였나 그 과세 이야기 네. 저희가 업로드 하니까 그 투자자분들이 의견을 막 몇백 개씩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과세 이제 매기게 된다라고 해서 과세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너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거기에 투자자분들이 거의 한 300분 넘게 많이 오셨네요. 개인의 의견들을 다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너무 부정적이세요. 지금 왜 과세를 때리느냐. 세수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다가 매기느냐 과세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잘 되는 장에다가 물을 끼얹는 거죠. 그런 반도체에다가 뭐를 하고 이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해외 주식도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도 예. 그러니까 과세를 하거나 거죠? 뭔가 그 단위가 내려가거나 뭔가. 예. 그래서 지금 과세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우리가 이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막아버리거나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 되게 민심이 안 좋아졌어요. 또 이 코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찬물을 탁 끼얹은 거죠. 지금 백악관은 전담팀을 만들겠다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는 과세를 그러니까 이걸 매기겠다뇨.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이게 공기라 그러죠. 공기 같은 게 네. 어떤 식으로 흐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 공기를 딱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태풍을 가상화폐로 간다고 하면 가상화폐를 어쨌든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없애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수익을 하고 같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이렇게 맞먹고 그쵸, 있는다고 되는 건 그쵸.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계 경제랑 뭐 동떨어 살 건 아니니까. 음. 그럼 뭔가 우리가 이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외면하고 막 이게 나쁜 거야라고만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를 우리가 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데 이건 우리는 그쵸. 관계 없어. 그쵸. 우리는 그냥 다른 제조업만 할 거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대를 조금 역행하게 예, 그러면 안 될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몸을 실어야지. 네, 예, 그게- 시대에 역행하면 안 아, 됩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많이 댓글 남겨주셨어서 내용 하나하나 좀 읽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많이 다들 격분의 지금 상황을 견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말 수장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공약을 다 지키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빠르게 네, 수용을 그분은 했어요. 빠르게 자기가 지키고 있고 하려는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니까 보여줘. 시장이 그대로 그거를 받아들여요.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랑 친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관련된 것들이 다 뛰는 거고 나는 이거랑 정말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그 전에 이걸 잘할 것처럼 했다가 누구처럼 들어가서 막 그거를 유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코인 하시는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젊은 분들이 지금 너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머지 것들이 폭등하고 증권도 뭐 국장도 이러니까 그나마 기댈 것은 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으로 뭐. 그렇구나. 예. 그리고 최근에 큰 돈을 많이 버셨던 분들은 코인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전 잘 모르는데 하지도 않고. 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몰리고 있고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20, 30대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왜 그분들은 사실 좀 숨통이 조여오죠. 네.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이걸 양지로 좀 끄집어내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제 막을 건 막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막아버리면 물론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기겠죠. 코인에 관한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금융 쪽에 나중에 개방을 해야 될 거나 뭔가를 하게 될 때 이걸로 무슨 상품들이 계속 개발될 텐데 그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하나도 대처를 못하게 될 맞아요. 거고 많은 사람은 또 편법을 써서 막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라리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코인 얘기를 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혹시 또 암호화폐에 관해서 더 아, 굉장히 그 중국에서는 이게 진짜냐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상화폐로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누가요? 그 중요하신 디지털 화폐 분께서? 연구소의 초대 수장을 지낸 고위 금융관리가 아, 진짜요? 네, 가상화폐인데 비트코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패 혐의로 이제 이 직위 해제된 거죠. 직계 해제됐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보통 이제 중국에서 많이 주는 게 마오타이주라고 되게 비싼 술이 있어요. 저 뭔지 알아요. 네. 그런 걸 주거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누가 했을 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건 처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전에 제가 뭐 할 때 뭐 범죄 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이분은 관리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이제 공상 당적에서 박탈이 당했고 부정한 축제는 회수가 된 거죠. 비트코인 같은데 요게 또 이제 회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재밌는 건 야오첸이라는 분인데 중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초를 마련한 분이래요. 그리고 블록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생기면 중국은 또 무조건 다 막아버리거든요. 맞아요. 지금 거의 형사처벌 받는 네. 거여서 비트코인 거래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마 또 더 막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굴조차 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책을 중국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또 시각이 더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쨌든 늦게 시작해도 빨리 따라갈 힘이 있거든요. 그럼요. 자금이 네, 얼마나 근데 이제 탄탄한지. 우리는 좀 이거를 어쨌든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면 제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거화 시키면서 잘해 그 흐름이 받아들여야 되는 흐름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려면 가져다 놓고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무조건 등한시하고 이러면 계속 이상하고 약간 부작용만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약품 같은 것들도 정말 밖에서 해외에서 좋다고 하면 허가를 내서 제대로 관리 감독 하에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방식으로 계속 들여오고 그걸 또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관리를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리고 차라리 그거로 세수를 더 벌어들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화랑을 시켜서. 그쵸. 차라리 좀 열어주고 네, 충분히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열려 있었을 때 조금씩 이제 네, 네. 걷어들이는 예, 방식으로 좀 비트코인 하면 얘기 좀 될 것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시네요. 네. 2분 만에 아닙니다. 끝내볼게요. 5분 이상 해주셔야 아니,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 네. 5분 이상 해주셔야 다음 됩니다. 스케줄이 아니 우리가 다음 또 스케줄 다 있기 없습니다. 때문에 네, 맨날 없다고 하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7위까지 올라와서 사우디 아람코를 이겨버렸고 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마존 따라잡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97,000달러 선 지금 터치를 하고 살짝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네, 또 오늘 녹화 기점의 가격입니다, 네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이 증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랄 만한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제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거래소의 거래량이요 나스닥을 뛰어넘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나스닥을 추월해버렸어요. 그것도 한 달 거래량. 지난 30일간 바이낸스 현물 파생 상품 거래량이 3.5조 달러, 4,900조 원으로 주요 글로벌 주식 시장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를 뛰어넘었다는 건 예전부터 제가 전해드렸었고 뉴욕의 나스닥 시장은 정말 큰 시장이잖아요. 나스닥 거래량보다 10% 많았고요. 그리고 NISE라고 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의 2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전체 그 거래량의 절반 정도, 50% 정도 차지하는 거래소거든요. 큰 거래소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거래 대금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나스닥만큼의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던 놀랍네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런 편면 우리가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도 뭐 대책을 세울 때 이게 시대의 흐름이냐 아니면 아니, 단순한 어떤 꺾일 거냐라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고 전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우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미국이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뭔가 그럼요.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면 미국과 어쨌든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저는 뭔가 이거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열어주면서 뭔가를 좀 우리가 취할 수 있거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피해를 입지 않는 왜냐하면 이게 자꾸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길 텐데 왜냐하면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그럼요. 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열어주면 이상한 방법을 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그렇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제대로 저는 이게 약간 이 주식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약간 약물 최신 약품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해외에 왜냐하면 못 들어온다면 약간 오남용이 되거나 이상한 식의 방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네네. 부작용이 사람들의 욕망은 비슷하거든요. 돈을 많이 맞아요. 벌고 싶고 저거는 저기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싶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자꾸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뭐 그런 걸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어쨌든 가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거래량만 봐도 뭔가 이 시장의 트렌드를 우리는 알 네네, 수는 있잖아요. 네네. 우리도 아는데 네네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저도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있었지만도 놀라워요. 이런 기록들을 세운다는 게 시간 관계상 마지막 기사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지금 사도 6년 후에 16배 뛴다라는 돈나무 언니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돈나무 언니는 될까요? 뭐예요? 제가 잘 이분이 이제 캐시우드라고 하는 아크 네네. 인베스트먼트의 네네네. CEO세요. 근데 예. 이분이 예전에
투자를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 빅테크를 우리가 좀 관심 없었을 때부터 네네네. 미리 투자를 하셔서 네네. 굉장히 많은 돈을 불렸거든요. 운용사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이제 수익률이 높군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사람이 캐시 우드라는 사람인데 그걸 한국어로 사람들이 돈나무 아, 요렇게 맞네요. 이렇게 이제 별명이 생기게 됐어요. 아. 근데 이분이 또 하필 암호화폐 완전 비트코인 옹호론자세요. 그래서 저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네, 경제특에서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경제특에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이 예전부터 계속 비트코인을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도 먼저 좀 나서서 만들으셨던 분이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2030년까지 6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비교하면 7배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랑은 좀 다르게 완화 정책들이 이제 나오면서 오히려 그 집권 기간 동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상승폭들을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업체인 BCA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정 장세가 4월 달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단기 조정을 거친 뒤에 20만 달러까지 가깝게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의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아요. 16배 그리고 20만 달러, 10만 달러는 제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10만 달러가 또 눈앞에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여기도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열기고 환호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도 같이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투자 시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변에서는 이제 하나둘씩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이라도 사야지라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적인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내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캐시우드도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랩소디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보겠고요. 네. 저희는 또 급하게 한번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